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서입니다. 올해 43이고요. 지금껏 15년을 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살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날부터 시작해야겠죠. 회의실에 앉아있던 그 오후부터요. 봄의 끝자락 4월 말쯤이었어요. 민원실 창 너머로 보이는 벚꽃이 지고 있던 때였죠. 저는 한 달 동안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앉아 있었어요. 서류 간소화와 온라인 프로세스 개편에 대한 제안이었거든요. 밤마다 데이터를 뒤지고 타 지역 사례를 찾아보고 심지어 민원인들께 직접 전화를 드려 의견도 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25장짜리 보고서였죠. 발표가 끝나고 박동혁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은데 팀장 안건으로 올리자고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다른 동료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그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복도 끝 창문에 기댔어요. 임용 첫날이 문득 떠올랐어요. 시청 정문을 처음 들어설 때의 설렘, 공익을 위해 일하겠다던 그 다짐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제가 만든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성과가 되어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좀 늦어라고요. 사실 늦을 일도 없었는데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어떤 얼굴로 집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직서를 쓰고 싶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15년을 버텨온 이곳을 정말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요.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어요. 변화의 조짐은 피어나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때까지 고민하다가 오후에 인사과에 들고 갔어요.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재고해 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어요. 사실 마음을 정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민수와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그날은 더욱 조용했어요. 당장 수입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적금을 깨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묻길래 10달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민수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공공조달 쪽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고 막연하게나마 말했어요. 그러자 민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위험하지 않냐고 했어요. 40을 넘어서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냐고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식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고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안정적인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양쪽에서 안정의 논리와 제 자존의 논리가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었어요. 10달만 나를 한번 믿어달라고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의 침묵이 길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신혼초 대출 서류를 밤새 정리해주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가매던 그 시절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책임감이 오히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식탁 위에 시든 장미꽃을 치우면서 생각했어요. 돌아갈 다리는 이미 제가 불태워버렸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퇴사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한지수 선배를 만났어요. 지수 선배는 저보다 먼저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한 분이에요.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선배가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서류라고 대답했더니 맞다고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공공조달에 진입하고 싶어도 서류에서부터 막힌다는 거죠. 자동화와 멘토링을 묶어서 해결해 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서 흰 종이에 흐름도를 그렸어요. 입찰 공고 수집부터 시작해서 자격 검증, 제안서 템플릿 제공, 평가 포인트 코칭, 그리고 반복 가능한 교육 모듈까지요.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구체적인 형태가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지수 선배가 개발자 한 명을 소개해 주셨어요. 김도율이라는 분이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3시서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 밤이 깊어졌어요. 도율 씨가 최소 기능 제품 데모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저희는 그날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어요. 대화는 빠르게 오갔지만 제 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공무원 시절의 완벽주의와 창업자의 속도감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꼼꼼히 검토하고 싶은 마음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부딪혔어요.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분께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류 한 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때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제 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었어요. 공무원 시절 배운 것들을 시장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도율 씨와 함께 만든 첫 데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조금씩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베타 오픈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현실은 제 기대와 많이 달랐어요. 고객 유입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컴플레인이었어요. 템플릿이 공고마다 달라서 쓸 수 없다는 말이 가장 많았어요. 가격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데모 발표 중에 화면이 멈춘 일이었어요. 작은 업체 사장님들 몇 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망함을 넘어서 자괴감이 들었어요. 준비 부족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무리한 시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 속상했던 건 온라인에 올라온 익명의 댓글들이었어요. 현실 모르는 책상 행정이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박동혁 과장님이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직은 사람 하나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던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잠깐 알바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방어적으로 굳어져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게 맞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박성주 사장님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성주 사장님은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하셨지만 서류 작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양식만 봐도 무서워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다시 움직였어요. 민원 창구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미시던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양식을 작성해 드렸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났어요. 제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기능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였어요. 자존심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도율 씨와 지수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전략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소수라도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전략을 바꾼 후 첫 번째 고객이 박성주 사장님이었어요. 자동화 도구와 1:1 멘토링을 패키지로 묶어서 소수 정예로 집중하기로 한 거죠. 성주 사장님의 공장에서 실제 입찰 공고를 함께 분석하며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어요. 성주 사장님 회사는 정밀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서류 작업에는 정말 취약하셨어요.
공고문을 읽어보시면서 한숨만 내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성주 사장님과 함께 앉아서 공고문을 한 줄씩 뜯어봤어요. 여기서는 품질 관리 이력을 앞에 써야 한다고, 평가 항목에 맞춰서 증빙 자료를 붙여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공무원 시절에 수없이 봤던 서류들이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율 씨는 템플릿을 가변형으로 개편했어요. 공고마다 달라지는 요구사항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한 거죠. 지수 선배는 제안서의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코치해 주셨어요. 단순히 스펙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성주 사장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품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마케팅이나 스토리텔링까지 해야 한다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요령을 터득하시면서 자신감을 찾아가셨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성주 사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왜 진작 몰랐을까라고요. 서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성주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뜨셨어요. 우리가 땄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무실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그날 조용히 커피를 내려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고생했다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요. 첫 인사발령 때 받았던 축하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기쁨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더욱 뿌듯했어요. 한 사람의 성공이 서비스의 진짜 증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수많은 기능이나 화려한 인터페이스보다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 진정한 가치였어요. 성주 사장님을 비롯해 저를 믿어준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대형 기업에서 임직원 교육용 솔루션 패키지를 제안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계약 규모가 상당했고 이게 성사되면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제안서를 준비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전 직장에서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이 있다는 거였어요. 박동혁 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에 은근한 압박감이 묻어 있었어요. 선을 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분명히 공개된 자료와 제 경험만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의혹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싶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와 상의한 후 저는 과거 작업물과 현재 산출물을 세세하게 대조해서 클린 리포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공개 규정과 법령만을 근거로 했다는 증거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고객과 전 직장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도율 씨는 걱정스러워했어요. 계약이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였어요.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말했어요. 일터라도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규정집을 품에 안고 야근했던 공무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공정이라는 단어가 체온처럼 남아있는 그 시절 말이에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걸 그때 배웠거든요. 당장의 수익보다 명예가 우선이라는 선택을 했어요. 불안과 평온이 교차하는 묘한 감정이었어요. 떨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고요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일부 계약은 미뤄졌어요. 하지만 오히려 신뢰는 더욱 도드라졌어요.
투명하게 공개한 클린 리포트를 본 다른 고객들이 더욱 믿음을 보내주셨거든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추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교육 코호트와 솔루션 구독이 동시에 확장되기 시작했고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수억 원을 넘어선 순간이 왔어요. 통장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기쁨보다 먼저 온 감정은 책임이었어요. 이 돈은 몇 사람의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공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성주 사장님이 다른 업체들을 소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성공 사례를 직접 본 분들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신뢰를 갖고 접근해 주셨어요. 지수 선배는 이제 개인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다리를 더 단단하게 잇는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각 지역의 성공 사례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사직서를 쓸 때 떨리던 펜촉이 이제는 계약서의 단단한 서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두려움이 형태를 바꿔 용기가 된 셈이었죠. 그런데 성공할수록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됐다고요. 민수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성장이 아니냐고요. 시간이 흘러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됐어요. 제 성공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업이 커질수록 이 질문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공무원 시절 민원실에서 만났던 사람들, 성주 사장님 같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성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